흑자로 가는 패턴 자체가 명확히 보이는 게 바로 일본이에요. 전형적인 자신들의 블럭이 와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표출인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언제 시장을 뒤흔들까요? 자산 배분은 이제 뜨겁고 좋을 때 미리 조금씩 해주시는 게, 여유롭게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다. 네, 그럼 계속해서 유신익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일본 정부가 최근에 회계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확장해서 편성하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잘 살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지금 사실. 다카이치는 국민적인 리더십도 상당히 지금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네. 사실 그동안에 아베 정권에서 이어졌던 양적 완화가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이익들이 그러니까 N 약세랑 같이 맞물리면서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특유한 이제 소재, 화학 소재 쪽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폭증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업의 이익이 늘어났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세입이 좋아졌어요. 세입이 좋아지니까 최근에 이제 적자 재정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은 일본, 캐나다, 미국, 영국 어느 나라랑 비교를 해도 지금 흑자로 가는 패턴 자체가 명확히 보이는 게 바로 일본이에요. 속도가 빠르네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쉐입을 보시면은 사실은 탑에서 기업 경기들이 그동안에 N 약세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출 드라이브가 굉장히 많이 걸렸었고, 네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투자를 빨리 집행을 하면서 미국에서 판매하는 규모도 상당히 빨라지기 시작을 했고, 최근 2년간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그동안은 채권 발행에 의존을 하는 그 비율 자체가 세입에서 채권의 발행에서 이제 돈을 가져오는 비율이 이게 이제 본드 디펜던시 레이쇼라고 하거든요. 이 지표가 정말 안 좋을 때는 50%, 70%까지 육박을 했던 게 지금 최근에 24%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좋아지면서 당연히 외부에서 채권 발행해가지고 조달하는 금액들은 비중이 작아진다. 건전 재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건전 재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지금 122조엔을 책정했는데 아마 초과 지출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거의 한 133조 엔 정도를 갖다가 아마 편성을 할 것 같다. 근데 돈들이 그러면 다 어디다 쓰여지냐? 이 도표 한번 보실까요? 전부분 이제 소셜 시큐리티, 이거는 이제 사회급여 보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논 소셜 시큐리티 익스펜디처, 이런 것들도 다 늘어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국방 쪽이에요. 내셔널 디펜스 쪽이 이제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전체 예산에서 이제 거의 8% 이상, 아마 이게 8% 이상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셜 시큐리티, 이게 사회보장 제도를 갖다가 노인복지하고 그다음에 저출산 대응, 그다음에 육아복지 이런 거를 갖다가 편성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수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를 아쉬울 것 없이 올렸다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드렸고, 일부에서는 일본 사는데 실제로 지금 실질임금 되게 안 좋고요. 지금 인플레도 심해가지고 돈 쓸 데가 없거든요. 쓸 돈이 없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글로벌리 지금 양극화가 없거나 중산층 이하의 계층들이 소득의 압박을 안 받는 국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비슷해요. 양극화 요소, 그다음에 실제로 돈 쓰는 것들이 굉장히 힘든 여건들, 그다음에 실질 임금 압박. 그러니까 인플레는 계속되고 자산발 인플레는 계속되는데 이제 내 돈만 안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긴데, 거시적으로 보면 일단은 성장률의 패턴들은 뚜렷이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도 영상에서 이 차트를 말씀드렸지만, 돈이 일본에 대한 투자 자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 그다음에 주거용 부동산 모두 다 상승 트렌드를 같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상업용은 공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가격도 좀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레지덴셜만, 주택만 좋아지는데 여기는 양방향이 다 같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거시의 여건 자체는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고,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는 결국 국방비를 갖다가 더 확장을 해가지고 자유대를 통해서 이제는 최근에 미 이란 전쟁 때문에 좀 약간 가려졌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이제 필리핀으로 가는 그 열도의 그 선막에서 그 지역 내에 그 중국의 군사 활동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이에 대한 맞대응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켜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국방비를
확장 재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조기에 이제 안착을 시키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위들을 갖다가 이제는 수호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것 같은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헌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는 중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카이치의 모든 것들이 공이 아니라 사실 그동안에 이제 이루어졌던 기업 이익은 아베 때부터 부침은 있었지만 서서히 좋아졌다가 트럼프 이기 때 이익이 확 올라가면서 흑자 재정으로 갈 수 있는 여건까지 만들어지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소셜 시큐리티 이 사회보장 제도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지출하면서 국민적 호응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이제 보편적인 어떤 자민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그 보수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포용적 보수주의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만큼 이제 사회 계층들 약자 계층들을 다 떠안고 포용하려는 그런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거고 이런 핵심들 요소에서 이제 소셜 시큐리티 돈을 많이 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금리가 올라야죠. 왜냐하면 물가 부담이 있으니까 그렇죠. 소셜 시큐리티에서. 그래서 단순히 CPI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QE랑 QT,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이 본원통화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규모를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근데 만기가 돌아온 채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전체 자산은 줄어드는 거예요. 자꾸 만기 채권이 더 많으니까 그때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계속 줄여나가는 규모로 가고 금리는 최근에 1까지 올렸죠. 근데 아마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천천히 1.5까지 예상을 하지만 아마 이번 타이밍에 2, 3년 동안의 흑자 재정을 통해서 계속 기업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확인이 되면 1.5 이상까지도 올릴 수 있다. 일본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지금 국방비를 계속해서 좀 증액을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예전에 그 대만 유사시 발언 개입 이후에 중국과 관계가 악화됐고 아직도 이제 해소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당분간은 그럼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계속 좀 악화 일로를 걷는다고 봐야 될까요? 더 악화 일로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번 미중 회담,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이란 전쟁,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중국의 에너지 공급의 재원 자체가 확 줄어들었죠. 에너지 공급이 확 줄어들었어요. 네네. 이제 베네수엘라 치고 그다음에 이란 치면서 해협이 막히면서 중국도 원유 이제 공급 자체가 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그 뒤로 시진핑이 했던 행보를 보시면은 이유 없이 푸틴을 만나고 사실 이제 북한과의 교류를 계속 어떻게 보면 좀 별 내용이 없어요. 만나서 한 게 없어요. 근데 자꾸 교류를 하는 모습들을 자꾸 언론에 내비치고 이게 뭐냐면은 전형적인 자신들의 블럭이 와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표출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편 한번 다독거리는 거죠. 우리 편 누구 남았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지난번 미중회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에 대해서 건드리지 말아달라. 그러면 이제 굉장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은 세고 되게 협박처럼 들리지만 그렇죠. 실제로 자신들의 블록 국가들이 하나씩 내쳐져 가는 가운데 대만 쪽까지 우리 이제 하나의 중국의 개념에서 미국이 여기서 또 선을 그으면서 아니다. 양국은 이제 서로 각각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책들을 더 시행하게 되면 이제 이 블록은 사실상 겉으로 볼 때는 힘을 잃게 돼 보이니까 이제 대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박도 했고 지난번에 이제 반중을 외치는 총통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우호 세력들이 이제 그 탄핵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무산이 되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결속을 위해서 계속 뭘 할 수밖에 없느냐 군사적인 위기감이라도 조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지정학적인 긴장감을 통해서 자신들의 과력을 나 죽지 않았어. 우리 블록 살아있어.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열도 그 근방 해안선에서 계속 잠수함부터 군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뭔가 이제 항의를 하니까 이건 정례적인 군사활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꾸 일본의 신기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 지역 내에서만 하면 되는데 일본 열도로까지 이어지는 이제 무인도에서도 군사활동을 지금 계속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살은 트럼프가 쐈는데 네. 그의 화살에 의한 피해를 갖다가 일본이 고스란히 안고 있다 보니까 일본도 여기서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 간의 이 대립적인 구도가 계속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갈등이 계속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럴수록 국방비 예산은 더 쌓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디펜스 쪽에 대해서 원래 3년 내 GDP 2%를 올리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갖다 확 폭증적으로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다카이치는 국방비 쪽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고, 그 내부에서는 또 이제 포용적 정책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확장 재정이 나오는 건데 지금 확장 재정할 만한 상황이니까 그거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상화의 개념에서 사회보장 지출, 일본 같은 경우는 단순한 CPI 때문에 금리를 정상화하는 게 아니라 자민당에서 예전 양적 완화를 할 때도 사회보장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인 당입니다, 이 철학은. 그래서 철학 자체가 노인에 대한 무상복지를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는 의료비, 식비, 주거비 뭐 이런 전반적인 지원이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돈이 오버플로우가 나오거든요. 초과 지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금리를 정상화할 수밖에 없고, 정상화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큰 상황이다. 그래서 단순히 1.5가 끝이다 이렇게 선으로 긋고 그렇게 판단할 상황은 아니고 그 이상까지도 좀 열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재정적인 여력이 좀 확충이 되고 있다. 당연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 붐에 의한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겠죠. 국내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제 법인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내니까 좀 창고가 넉넉해지는 구간인데 일본도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세금은 좀 많이 거칠 것 같은데 그러면 국채 발행에 대한 의존도는 앞으로 계속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총부채 비율은 제일 높죠. 지금 우리 이 차트 한번 보시면 전체 부채가 사실 1200조 달러 육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자로 내는 것도 상당해요. 근데 이제 총 예산에서 보시면은 이자만 내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8조엔, 9조엔, 10조엔, 13조엔 이렇게 이제 사상 최고치로 계속 경신해 나가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이자로 내는 금액이 많으면 그만큼 정부 입장에서 지금 다카이치 정부는 사실 쓸 돈이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압박을 받게 되니까 당연히 다카이치 정부는 암암리에 이제 요구는 하고 있어요. 이 정상화를 하기로 약속은 되어 있으니까. 네. 자민당의 일원으로서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아바 때부터 공고연에게 공표가 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화는 받아들이지만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 사항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인상하는 속도는 좀 줄어들 수 있는 서서히. 근데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 재정을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재정이 흑자 재정 정도가 좋아지고, 네. 제일 중요한 이제 본드 디펜던스 레이쇼라고 했던,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채권 발행에 의존하는 정도가 상당히 지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거의 2000년대 이후로 가장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네. 여기서 이번에 이제 다카이치 정부가 노리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 보이시나요? 파란색 컨스트럭션 본드 이슈언스. 이게 뭐냐면은 건설 투자 국채 발행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나쁜 것도 되게 많죠. 빈집 많고, 그다음 오사카라든지 아니면은 중심지가 아닌, 중심 핵심 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들은 다 노후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인구 고령화 이슈 때문에, 그다음에 저출산 이슈 때문에 민간에서 인프라 투자나 건설 투자 안 해요. 네네. 왜냐면 돈 띄일까 봐, 분양도 안 될까 봐, 수익화가 안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고, 수익 보장을 해줘야, 일정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민간 업자들, 투자자들, 기업들, 건설 투자 업자들도 이제 뛰어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제 하게 되면 아마 2027, 28 건설 투자까지도 플러스로 좀 만들게 되면 여긴 초호황으로 좀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일본이 초호황으로 목전에 앞두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되게 비난하고 그렇죠. 현실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네. 물론 제가 거기서 살고 있지 않으니까 네네. 체감 경기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단언코 말씀드린 건 체감 경기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지금 내부에서 여러 가지 발표되는 자료를 보시면 사실상 그 불만도 되게 많아요. 연금 개혁에 대한 불만도 되게 많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냥 누르고 가는 거죠. 왜냐면은 총량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과거에 어쨌든 일본의 영광이 올 수 있다라는 아주 작은 그 믿음들이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렇다고 정부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요 부분, 전체 GDP에서 민간 소비도 소폭 플러스가 나고 정부 지출 플러스가 나고 총 고정 자본 형성, 이게 이제 마이너스인데 이게 결국 건설 투자만 살아나면 이제 플러스가 될 수 있고, 수출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서 이제 기업 이익이 좋다고 하는 만큼 8%대 증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성장 드라이브는 기업 중심으로 걸리고 있는 거예요. 네네.
물론 민간 경제는 아직 체감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근데 결국에 이제 모든 어떻게 보면 다 지금 힘든 구간이잖아요. 전 세계가 네네. 양극화 많고 K자 성장이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이 성장을 해서 끌어가는 게 있어야 국가 전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네. 그것마저 꺾이면 사실은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좀 파지티브한 방향으로 가는 게 보인다. 27, 28 정도면 초호황, 건설 투자 분까지 조금 양호하게 전환을 시키면 아마도 일본은 초호황을 목전에 앞두게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균형 발전이 되면 가장 좋겠는데 어쨌든 뭐 일단 처음에는 조금 대기업 단에서 낙수 효과를 좀 뿌려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요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다른 방향인데 어쨌든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항상 이제 따라 나오는 게 그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1.5% 혹은 뭐 그 이상까지도 이제 올릴 수 있다라고 본다면 엔캐리 자금에 대한 뭐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시장에 미칠 충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도표 초록색 도표를 한번 자세히 보실게요. 보시면은 24 그다음에 25년 초반 될 때까지 네. 초록색 이게 뭐냐면 헤지펀드들이 돈이 들어가는 규모라고 말씀드렸죠. 네. 일본에 들어가는 규모예요. 근데 확 꺼지죠. 요 네. 시즌이 언제냐면은 일본 물가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엔캐리 청산, 금리 인상 우려가 나올 때마다 금액들이 확 빠졌다가 들어갔다. 이 변동이 굉장히 컸어요. 큰 영향을 받고 있네요. 예,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 그러면은 그 영향이 덜한가 보시면 네. 절대적으로 지금 AI와 반도체 그다음에 소재, 화학 소재에 대한 수요 때문에 기업이 성장한다라는 이익을 확인하고 일본의 전기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전력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 기업들한테 돈이 계속 들어가면서 흔들림이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눈에 확인이 되니까 헤지펀드들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미국도 당연히 들어갔고 그러니까 당장 지금 0.25 일본의 금리가 지금 거의 이제 장기 금리를 보면 2% 3%대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네. 높아져 있는데 여기서 25 더 올리고 25 더 올리고 55bp에 대한 그 변동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은 신경 쓰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언제 시장을 뒤흔들까요? 당연히 노심초사 하시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 내에서부터 전력, 전기, 화학 소재 기업들이 이익이 피크를 쪘다라는 게 보이면 자본 익스포저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기서 엔캐리 청산의 위험이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 변동, 자금의 플로우가 변동이 확 커지겠죠. 그때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실 탑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주고 모멘텀이 안 꺾이는 게 확인이 돼야 자금이 들어가서도 뭐 25B 정도야. 이것 때문에 캐리를 축소할까? 당연히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여기서 기대 수익이 이익이 40% 50% 더 증가된다고 한다면 돈을 안 빼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작년 초하고 재작년 24년도하고 지금 다른 환경이라는 거예요. 기업 실적들이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따박따박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이번에서 이제 더 중요해지는 건 뭐냐면 항상 AI는 실적 때문에 좋아졌지만 그렇죠. 이 실적 모멘텀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예의주시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기업을 갖다가 마이크론을 제가 맨날 보고 있고 그런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네. 마이크론 EPS도 사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난 분기에 4달러였던 게 네. 12달러, 300% 늘었다가 그렇죠.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25, 100% 늘었죠? 근데 다음번 가이던스는 31, 그럼 25%잖아요. 보이잖아요. 300, 100, 25.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 12, 10. 이런 식으로 서서히 규모면으로 이제 줄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제 중간에 대규모 설비 투자가 확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때 그렇게 되면 이제 영업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AI가 끝난다라는 것보다는 모멘텀이 살짝 살아있을 때 자본 배분과 자산 배분을 좀 해셔야 되는 유동성이 최고적으로 지금 풀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하나씩 요건들이 약간씩 약화되면 이제 그 안 좋았던 이슈들이 서서히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격투기 선수가 다리 한 번 삐끗했다고 격투 못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리 한 번 삐끗하고 허리 한 번 다치고 연계되니까 이게. 이게 이제 누적적으로 쌓이고 보다 보면 1년, 2년 있다가 경기 중에 굉장히 자신의
원래 했던 행태보다도 되게 안 좋은 경기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약화되는 게 확인이 되는 것처럼 자산 배분은 이제 뜨겁고 좋을 때 미리 조금씩 해주시는 게 여유롭게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자가 비싸더라도 성장이 그 부분을 훨씬 더 크게 커버할 수 있다면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AI 시장의 성장이 살짝 꺾이는 신호가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충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흐름들을 좀 잘 타셔야 되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자산 배분, 네, 그게 조금 이제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WM 스타자문담 이코노미스트 유신익 박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